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여야 대표 회담에 이어서 병원 응급실을 비공개 방문했던 한동훈 대표가 오늘은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경북, 그러니까 TK 지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 대표의 최근 행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대피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주민들,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 질환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총재님은 뉴라이트 아십니까? 뉴라이트? 아니 뉴 레프트도 있나요? 뉴라이트 아시냐고요? 아니 얘기는 들었지만 아니, 그러면 뉴 레프트가 있나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몽에서 깨어나시고 그러면 총리님 그렇게 표현하시면요. 이념주의로 몰아치지 마시고 우리 총리님, 우리 장관이나 제 들어보시죠. 장관이나 예, 한덕수주의 기초를 둔 한덕수 총리님, 통일 방안을 만드신 분이에요, 의원님. 한덕수 총리님, 제발 색깔칠하지 마세요. 국민을 자꾸 분열시키지 마세요. 한덕수 총리님. 아니, 오늘 선언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선언도 하셨잖아요. 국정을 위해서, 신영대 국민을 의원님, 위해서 봉사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질의를 끝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을 도대체 가르는 게 그게 오늘 선언하신 겁니까? 김문수 장관은 일제치하에서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디 국적입니까? 의원님 생각에는 일본 국적이 아니면 어디 국적입니까? 송규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했다고 해서 매국노가 아니고 애국자죠. 부정한 행위는 명백한 형법 91조 국헌문란에 해당합니다. 공부 좀 하세요. 국적법을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잠깐만요. 대한민국 노동부 장관이라는 막중한 위치에서 일본을 위해 어떤 친일 행위를 벌일지 매우 우려가 됩니다. 말씀을 잘못하십시오. 자, 이게요, 어제 있었던, 국회에서 있었던 모습이에요. 지금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리면서 뭐 총리 그리고 장관들이 출석을 해서 의원들의 질문을 받거든요. 예산, 결산,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따지는 자리인데 저 자리에서 지금 이념과 관련된 것 그리고 역사, 이른바 역사 전쟁 같은 모습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제 국방위원회, 상임위 중에 하나인 국방위원회가 열렸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진짜 요즘엔 잘 언급도 안 하는 인물이 거론됩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의 평화혁명론.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7년 레닌의 볼세비키 혁명이 연상되었습니다. 이런 사상을 가진 분들이 다수당의 대표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장병들의 사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정신전력을 강화해 주시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또 목숨 걸고 사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의원님들 조용히 좀 하시죠. 국유 의원한테 또라이라고 말하는 아니 의원님 그렇게 상스러운 분들하고 같이 아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동료 의원한테 쌍스럽다 말을 합니까? 자, 레닌의 아니. 볼세비키 혁명하고 아니.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아니, 왜 손가락질하는 거야? 자 의원님 오, 지금 21세기 한복판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국회는 지금 어느 시절을 살고 있는 걸까요, 지금요? 19세기 아니면 20세기 초 얘기를 하는 걸까요, 지금요? 자,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거요.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하고 성시훈 민주당 정치기 부의장 두 분은 청년 정치인의 대표적인 인물이시잖아요. 오늘 뭐 패널로 저희가 모셨는데 이승환 전 행정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요, 이거 늑장 개원했잖아요. 근데 시작부터 좀 보면 고성, 그리고 특히 보면 뭐 각자의 상대 진영을 향한 정체성을 문제 삼아서 공방을 하는 것 같은데 뭐 뉴라이트, 이제 친일, 레닌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 언제까지 이런 모습 봐야 되는 겁니까?
우선 당장 국회 방송을 좀 청소년 관람 불가 방송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정적이고 막말이고 또 이제 현대 사회에 맞지 않는 이런 사상 검증의식 발언이 오가는 것은 한국 정치와 한국 사회는 몰라도 일단은 교육에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국회가 좀 품격은 잃어도 그래도 천박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22대 국회 들어서 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선영 의원 뭐 레닌에 대해서 비유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요. 생각해 보면 지금 민주당 지금 현직 대통령을 향해서 지금 일제시대 총독의 부활이다 이런 발언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닌이란 단어 하나에 동료 의원들을 통해서 저런 말도 안 되는 그 막말을 이렇게 바로 면전에서 또 뭐 단어가 들어갔죠 지금요. 네, 이렇게 또 땡땡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회가 좀 품격을 차리기 위해서는 좀 레닌주의라고 했으면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주의의 가장 큰 차이가 산업혁명이 고도화되면은 사회혁명이 일어날 거다. 근데 이게 노동자의 혁명으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레닌주의 그대로 받는 거 아닙니까? 정치가 좀 품격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러한 내용까지 토론을 했다면 오히려 그 레닌의 비유를 든 강선영 의원이 좀 민망하고 무안했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저런 막말로 응대하는 순간 저는 이거는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과잉 충성이자 그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한 아부 경쟁이 막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양당 다 국민의 민생 입으로는 얘기하지만은 머릿속에 그리고 또 국회 속기록에 남는 모든 내용들은 전부 다 정쟁과 이념 논쟁과 친일과 이런 부분에만 빠져 있습니다. 제발 정신 차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성시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께서는요, 앞서서 봤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뭐 김문수 장관 보면 정부 쪽 인사들도 뭐 대단하게 뭐랄까요, 이 야당 의원에 대해서 굉장한 압박을 하네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저렇게 저 정도면 상당히 고성을 사실은 지금 이례적인 모습이에요. 다른 의원들은 저 정도는 고성도 아닌데 한덕수 총리 워낙 점잖으신 분이라서. 근데 지금 야당 의원들이 뭐 지적하는 부분을 좀 담아 들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대통령은 뭐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른다고는 하셨지만 지금 뉴라이트적 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부 요즘 곳곳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뭐 이념 싸움을 지금 민주당이 시작했습니까? 사실 대통령이 작년부터 계속 반국가 세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야당을 지칭하는 건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사실상 야당을 지칭하는 거나 다름없고 국민들이 느끼기에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생각하시는구나라고 느끼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 반국가 세력은 대체 뭡니까? 지금 민주당이 뭐 때문에 반국가 세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뭐 민주주의 운동하는 세력, 뭐 시민주의 운동 세력, 그 사람들이 반국가 세력이라는데 대체 무슨 근거를 갖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근거도 없이 그런 반국가 세력이라는 저는 이 단어가 바뀌었을 뿐이지 철진한 이 종북 빨갱이 타령과 다름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놀랍지도 않습니다. 사실 독립운동하셨던 분들의 죄송합니다. 다수가 사회주의를 표방하셨었는데 그분들을 빨갱이로 몰아갔던 정부 아닙니까? 그분들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조차 사회주의 사상을 물들어 있다는 이유로 빨갱이라고 치부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우리를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가는 것이 놀랍진 않지만 참 이 2024년에 대체 저도 민주당에서 활동하고 있다 보면 너 빨갱이야? 너 종북이야? 이런 얘기 아직도 듣거든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 뭐 운동권 세력들이 뭐 주체 사상 공부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40년이 지난 이야기거든요. 근데 아직도 종북 빨갱이 타령을 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단어를 좀 바꿨을 뿐이지 여전히 그 공격을 하고 있는 대통령께서 이런 이념적 색깔을 좀 버리셔야 이념적 공격을 그만두셔야 우리나라에서 이런 논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친일, 종북, 약간 뭐 격돌하듯이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상대를 비난하는. 그런데 요즘에는 뭐 뉴라이트, 반국가 세력 또 이런 것까지 또 격돌을 하는 상황입니다. 어제 있었던 국회 곳곳에서 모습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요. 조금 전 지적을 두 분이 해주셨어요. 그 얘기 좀 들어봤고요. 다음 주제 역시 뭐 관련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키워드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드업 물음표가 돼요. 빌드업. 이거 축구 얘기할 때 뭐 빌드업 하는 거 아닙니까? 선수들끼리 막 패스를 많이 하고 막 공격을 해서 득점을 하기 위해서 막 뭘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빌드업이요. 근데 이게 정치 관련해서 이 빌드업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만났죠. 여야 대표회담. 이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발언을 이재명 대표가 합니다. 바로 계엄 얘기죠. 이게 일일이었고 어제도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한참들 얘기했거든요. 뭐 그제 모습, 어제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고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완벽한 독재 국가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도 따르겠습니까? 저는 안 따를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계엄 문제는 지금 시대적으로 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올립니다. 이 얘기는 오늘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야에서 뭐 지도부 그리고 중진급 의원들이 뭔가 의견, 상대를 겨냥한 의견이죠. 그걸 내놓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괴담 선동에 목매는 이유는 결국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보여준 일관된 목표, 즉 개딸 결집,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 그리고 대통령 탄핵 전국 조성을 위한 선동 정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에서 그냥 그런 위험성들을 경고한 거고 그런 생각조차 갖지 마라.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치인들이 이런 정도 얘기를 왜 못합니까? 사실은요. 이게. 본인들이 아니고 준비 안 돼 있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계엄할 의지도 없고 의사도 없고 그런 상황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최재형 시사평론가.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고요. 당연히 중진들 정도 얘기했고요. 뭐 그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쯤 되면 뭔가 명확한 근거를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거 하나 유일하게 내놓은 사람이 이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인데 아마 휴전선에서 우리가 국지전을 도발시켜서 북한이 개입을 유도한 다음에 계엄 선포할 것이다. 그게 유일한 근거예요. 아, 국지전이 벌어지면 이제 우리가 그걸 계엄으로 빌미로 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그게 유일한 근거입니다. 근데 저는 그 발언이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발언이 왜 그러냐면은 만일 설령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북한이 이제 우리한테 도발을 했을 때 북한이 우리한테 이제 책임을 뒤집어 씌울 겁니다. 야당 수석 최고위원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도발한 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자작극 벌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해서 될 일인지 이거는 정말 금도로서 삼아야 될 일인지를 지금 야당 수석 최고위원이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자, 계엄 얘기가 왜 자꾸 나오냐면 계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전 이제 군이 이제 비상계엄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비상계엄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군이 이제 비상계엄을 경비계엄을 통해서 치안을 강화하는 계엄이 하나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상계엄은 군이 집회 결사, 출판 자유, 모든 체포 구금까지도 군이 하는 이걸 비상계엄이라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 얘기하는 게 그건데 그거 같아요. 그건데 이게 이제 근거가 이겁니다. 이걸 지금 계엄 사령관을 추천하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입니다. 근데 국방부 장관이 지금 충안고 출신 후배가 됐으니 이렇게 추천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리고 계엄사의 그 실무적인 말하자면 이 작업을 하는 사람이 방첩사령관이니까 지금 옛날로 치면 기무사령관이죠. 이게 또 충암고 출신이니까 할 거라는 게 이게 유일한 근거입니다. 이 충암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온 학교. 예, 학교죠. 자, 그러니까 우리 전체 고위장성 400여 명 가운데 충암고 출신이 4명인데 이 4명이 계엄을 하고 사실상 친위 쿠데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인 더 연장을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군을 동원해서 쿠데타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민주당이 바로 국회 계엄 절차가 오면 헌법 77조에 따라 가지고 과반 출석의 과반 의결로 무력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치가 다 갖춰져 있고 상황이 아주 말하자면은 그 근거를 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뭐 최고위원 회의라든가 이 다 국회에서 이렇게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발언하지 말고 진짜 저는 그러면 기자회견을 통해서 근거를 제시해서 정말 이거는 국민에게 한번 평가받아 보겠다. 역풍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마치 문제 제기인 듯 하면서 이걸 확산시키고 이재명 대표조차 그러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직 정부가 작성한 계엄안에 따르면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책임지는 정치라면은 최소한 이런 계엄이라는 어마어마한 단어를 얘기할 때는
근거를 갖고 얘기해줘야지 면책 특권 뒤에 숨으면 안 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나온 설명은 무슨 정황 제보가 있다, 그걸 듣고 있다 이런 정도 설명 나왔는데 박창한 장한대 특임 교수께는요. 지금 정성호 의원은 아니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정치인이 그런 얘기도 못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따로 놓고. 근데 앞서서 사실은 이걸 제1당의 당대표가 여당 대표를 만나는 데서 계엄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공식적으로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 예. 지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반국가 세력을 뜬금없이 이야기한 것도 굉장히 당혹스러웠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의 온 눈과 귀가 집중된 여야 대표회담에서 예. 계엄 얘기를 한 것도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사실은 이게 좀 소위 말해서 비상식의 악순환 아니냐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언급한 게 뭐 한두 번은 아닙니다만은 최근에 뭐 특별한 사안도 없는데 예. 반국가 세력을 또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 지금 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얘기 나오자마자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국방부 장관이 교체가 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인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인사에 앉은 사람들을 보니까 계엄이 선포됐을 때 주요 요직에 있는 핵심 포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하필 또 중앙고 출신이더라. 예. 자, 이러다 보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의혹을 제기한 건데 예. 근데 의심하고 의혹 가질 수는 있어요. 예. 뭐 충분히 이거 이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볼 수는 있지만 이게 국민들 다 지켜보는 여야 대표회담 그 자리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은 자리였단 그렇죠. 말이에요. 거기서. 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는 자리나 예. 이재명 대표가 양당 대표회담하는 자리나 국민들의 집중도가 굉장히 높은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한쪽은 반국가 세력 얘기하고 있고 한쪽은 계엄 얘기하고 있고 아니 양쪽 다 근거가 별로 없어요. 국민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프레임을 씌울 수는 있으나 이게 정말 뭐 마치 뭐 장군 멍군 하듯이 예. 이렇게 반국가 세력 또는 뭐 계엄 준비 세력 이런 식으로 독재자의 그 프레임을 갖다가 서로 주고받는 거 아니냐. 지금 현재 국회와 대통령의 어떤 대립 관계를 예.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국민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엄 이슈를 공식적으로 딱 던진 셈이 됐어요. 그때부터 이게 커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며칠 지나서 가만히 많은 분들이 기억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옛날부터 이런 얘기 하신 분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뭐가 많죠, 지금? 이게 유튜브나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이게 2022년 정도부터 막 이런 계엄 얘기가 있었다 그러니 이게 뒤늦게 이제 다시 회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2021년 11월에 뭐 계엄령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명인의 마을이잖아요. 여기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인데 이게 지난 6월에는 이게 뭡니까? 국방부 장관 계엄령 선포 작게 준비 중 막 이런 내용들이 올라갔다 그래요. 일단 뭔가가 제기가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약간 이걸 확산한 셈이 됐는데 이게 전당대회 고쯤에 김병주 지금 최고위원, 김민석 최고위원이 각각 계엄 등 계산할 것이다. 탄핵 대비 계엄 빌드업 불장난 가능성이 있다. 그때 당시 얘기를 이미 했었네요. 그리고 지난 1일 이재명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이 얘기를 딱 꺼내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들리는데요. 이거예요. 그리고 어제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는 거죠, 지금요. 자, 그럼요. 지난 이 전당대회 경쟁 당시에 나왔던 얘기 뒤늦게 좀 찾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려면 탄핵으로 갈 확률이 많잖아요. 그때 윤석열 정권 뭐 하겠습니까? 저는 박근혜 때처럼 그렇게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 경호처장을 보냈겠습니까? 계엄이라든가 비상적인 어떤 계산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기 바랍니다. 계엄령 준비 시도를 반드시 무산시키겠습니다. 유신 독재와 부마 항쟁, 5.18을 딛고 일어난 21세기 최고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조잡하게 계엄령 따위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이승환 전 장관? 네. 이게 이제 온라인상에서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시작이 돼서 중간에 뭐 당기고 계엄령 어떤 이 발언, 의혹 제기 이게 빌드업된 겁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저도 가장 최근에 들었던 게 아마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에 제명인의 마을에 이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신원식 장관이 국가안보실장이 되면 계엄을 위한 작계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한 그 한 줄에서부터 지금 이 내용까지 시작이 됐는데 맨 처음에는 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전혀 출신이 다르죠. 학생운동권 출신인 김민석 당시 이제 전당대회 후보자가 내가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밝혀서 추미애 대표한테 제보한 사람인데 지금도 그런 제보들이 온다라고 하면서 빌드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보더라도 김병주 의원은 일단 최고위원 5명 안에 들어오는 게 목표였고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수석 최고가 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예. 당내 결집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구나. 근데 이거 너무 나갔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음번 대권 주자를 노리는 수권 정당을 꿈꾸는 민주당의 당대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 내용이 더 커진 거거든요. 저는 민주당 의원들의 얘기처럼 국민의 불안 요소가 있다면 이걸 관리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사기꾼이나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민주당의 이 근거 없는 계엄설을 보면서 아주 예전 일인데요. 92년도 10월 달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정 종교단체 사람들이 이제 휴거가 시작되고 우린 승천할 거다 하고 집 팔고 땅 팔고 재산 다 바쳐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이제 하늘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미선교회 사건이라고. 그때 시한부 종말론을 막 퍼뜨리면서 결국 마지막에 이익을 본 거는 그때 당시 교주인 목사 한 명만 수십억에 이르는 돈만 착복하고 결국 휴고가 일어난다고 했던 그때는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근거도 없는 유언비어로 사회를 혼란시킨 것인데 지금 민주당의 계엄령은 이거와 똑같다고 봅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정부에서 이 정권에서 계엄의 개짜라도 나오면 민주당과 야권에게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계엄의 개짜라도 나오면 제가 먼저 짱돌 들고 화염병 만들어서 삼각지역 앞에 바리케이트 치겠습니다. 그때 민주당 야권 의원들 다 같이 동참하십시오. 하지만 그 근거 없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기 위해서는 민주당도 정치적 명운을 걸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실 계엄이라는 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조치잖아요. 특히 비상계엄. 그렇다면요, 정부가 군이 거의 정부를 장악하게 돼요. 그리고 사법부도 통제를 받습니다. 다만 입법부만 독립적으로 남게 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조치고 시민들의 권리까지 다 제한되는 그게 바로 계엄인데 이 얘기가 지금 툭 나온 겁니다. 야당으로부터. 자, 그러자 여당 내에서는요, 이제 의심을 하죠.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계엄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야당에 대해서는 그 얘기를 꺼내놓은 배경을 의심을 합니다. 혹시 이거 그것 때문에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10월 달, 11월 달 중으로 두 건의 그 판결이 선고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이게 유죄 판결이 내려질 거라는 것을 아마 충분히 예견할 거예요. 본인의 입지가 많이 위축될 수가 있거든요. 이때는 지지자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계엄을 선포하고 또 더 나가서 집단적으로 이제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음모다 이런 식의 10월에 있은 선고 결과에 대한 반격이다 뭐 이런 반격이겠죠. 그래서 송시훈 부의장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냥 국민의힘에서 일각에서 또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거 계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된 재판 그 결과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뭔가를 또 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그때 재판 선고가 이제 10월에 나올 예정인데 그때 뭐 지지층이 결집되면 뭘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지층이 모여가지고 뭐 그 재판을 뒤집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뭔가 몰아가는 것은 재판에 불복할 것이다 이런 프레임을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승복하라라는 얘기를 한동훈 대표가 사실 저 얘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1심이 나오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불복하고 결집하고 더 반격한다 이렇게 보시는 근데 거예요? 그것도 저는 계엄만큼이나 이게 옛날 얘기인데 재판에 불복해서 뭐 사실 여야 할 것 없이 재판 결과가 본인들과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항상 뭐 법치가 무너졌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예, 예. 그 정도 수준에서 무너졌지, 그 정도 수준에서 얘기만 되었지, 뭔가 뭐 판사를 뭐 탄핵한다던가, 뭐 탄핵에 대한 뭐 항의를 한다던가 이런 것까지 이어졌던 적은 대한민국 역사에 제 기억으로는 그 이승만 정권 때 그 조봉암에 대한 판결 1심에 적당한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느낌을 가진 국민들, 이승만 대통령 지지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이승만 대통령이 또 그거에 대해서 지시를 한 걸로 알려지고 이런 것들밖에 없고 엄청난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민주당이 뭔가 재판 이번에 결과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나오면 이 사람들은 재판에 불복할 거야, 뭐라도 할 거야. 대한민국에서 재판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항소하는 것밖에 없죠.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는 것밖에 없죠. 이런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할 건데 자꾸 뭔가 민주당은 저 강성 지지층을 이용해서 뭔가 할 거야. 이렇게 저게야말로 저는 음모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그 얘기를 한동훈 대표가 했잖아요. 저는 그 여야 대표에서 갑자기 왜 계엄이 툭 튀어나오고 갑자기 저는 원래 먼저 그 얘기를 던진 건 한동훈 대표라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갑자기 그 재판 승복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자극한 거죠. 그래서 전 이재명 대표가 준비한 발언이 아니라 혹시나 그 좀 선을 넘는 발언이 있을 경우에 뭔 얘기를 할까라고 하다가 좀 준비되지 않은 계엄 발언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땐 당대표 입에서 계엄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명확한 근거가 있는가? 아직까지 드러난 거는 그렇게 명확한 건 없거든요. 뭐 최고위원 단위에서는 약간의 의심이나 약간의 제보를 받고 좀 더 알아본 다음에 그 정도 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대표 입에서 나온 건 무게감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즉흥적으로 좀 욱해서 나오신 것일 거다라는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데 이 정도 상황이 왔으면 김민석 최고위원이 뭔가 얘기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본인의 제보가 뭔지 단순히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 아니면 지지층이 이야기하는 시나리오가 아니라 뭔가 있다는 얘기를 책임 있게 좀 내놓으셔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민석 최고위원이 얘기하는 게 2016년 박근혜 대통령 당시 그때 계엄령 문건 뭐 쿠데타로 갔느냐 이거는 뭐 다 무죄로 됐지만 그래도 문건 작성했던 거는 팩트로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제보를 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에 준하는 뭔가 있는 것인가? 그걸 내놓지 못하면 국민들이 그냥 중도층들이 볼 때는 그냥 지지자들이 만든 시나리오를 갖고 의혹 제기를 한 거냐? 이렇게 의심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적 뭔가 증거를 내놓지 못한다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글쎄요, 저는 국민들께서 공감해 주시는 분이 좀 적지 않을까. 그런 고민할 시기가 지금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 관계자들이 밝힌 가장 근거에 가까운 설명은 제보를 듣고 있답니다. 근데 과연 무슨 제보냐 이거죠. 그럼 만약에 제보가 있다 가정하면 그 제보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구체적인 물증은 있냐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민주당 쪽에 설명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약간 반격을 하는 것 같죠. 이거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화면으로 좀 더 정리해 볼까요? 여당에서 나오는 반응.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방금 들으셨죠? 김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재명 유죄 예견 본인은 할 거다. 그래서 지지자들 몰기 위한 밑자락을 깐 고도의 전략이다. 그리고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재판 앞두고 지지층 결집하려고 계엄령 들고 나온 거다. 이렇게들 의심을 하고 있어요. 의심을 지금. 자,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10월 10일 재판과 이거를 연결해서 설명하는 국민의힘의 의견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게 왜냐하면 지금 뭐 여권뿐만 아니라 야권에서도 찬바람이 불면 아마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그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허위사실 유포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1심의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게 우리가 3심제니까 뭐 당장은 뭐 의원직에는 문제가 없을 수는 있어도 일단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 이 얘기는 계속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복권 때도 굉장히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했던 게 혹시 이재명의 대체제가 되는 건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 그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가 지금 정치 재개를 선언하는 것도 다시 내가 할 말 하겠다 하는 것도 혹시 지금 포스트 이재명을 노린 게 아니냐? 그다음에 김동연 경기지사도 지금 호시탐탐 본인의 중앙정계를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단 하나라도 유죄 판결이 나오면은 3심까지 갈 시간은 있겠지만 당장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에게 좀 사법 리스크 닥친 게 아니냐. 그다음에 과연 저래가지고 3년을 주파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의구심이 나올 때 바로 계엄이라는 건 뭘 얘기할 수 있냐면은 이 계엄은 바로 이재명을 잡기 위한 계엄이었다. 잠재적 대권 주자이고 야권의 유일 정말 지도체제인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이 계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엄을 반드시 우리가 깨야 한다라고 지금부터 빌드업을 한다는 얘기죠. 하나 차근차근 갈 건데 자 보십시오. 그러면 최근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할 때 갑자기 이렇게 돌발된 사안은 우리가 갑툭 튀라고 하잖아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 계엄이 왜 튀어나왔을까? 아무도 지금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다음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다 제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제보 셀프 제보에 가깝다고 봅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제보한 것. 이른바 뇌피셜 제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제보 가지고 과연 지금 아무도 그 얘기를 못 꺼내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민석 수석은 북한이 국지전 도발할 거라 얘기했다가 역풍이 워낙 오니까 지금 벌써 일주일째 싹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꺼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서스럼없이 할 수 있는 건 저는 딱 하나죠. 찬바람 불면 10월 11월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비한 이른바 물타기, 혼재된 전략. 먼지가 뿌여면은 여기서 먼지가 가라앉은 다음에 다시 이게 논의가 되고 나니까 이런 계엄령 저는 정말 이 민주당이 공당이고 상식적인 정당이라면 이거 오래 끌면 끌수록 저는 상당한 역풍 불 거로 봅니다. 지금 국회는 정기 국회가 시작이 됐죠. 정기 국회면은 정말 할 일이 많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입법부가 정부를 감시하는 거잖아요. 따져보고 계획도 들여다보고 불러서 물어도 보고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계엄 얘기를 여기저기서 하면서 그걸로 공방을 좀 보내고 있는 상황.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 이거 역시 굉장히 지금 뜨거운 이슈. 어떻게 보면 앞서서 계엄 얘기 이거 못지않게 굉장히 날이 선 공방으로 가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키워드 있습니다. 디자인값 2억.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요? 저기 두 명의 인물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딸 문다희 씨인데 무슨 디자인값이 2억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보도를 통해서 연일 좀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를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사위 얘기도 나오고요. 전 사위, 딸 얘기도 구체적으로 뭔가 언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여야 서로를 향해서 또 날선 얘기들을 꺼내놨습니다. 이 상황과 관련해서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남한테 해를 끼치면 그에 상응해서 다시 나를 그 반격을 하는 게 보복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저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떤 해를 당했습니까? 자기를 검찰총장을 만들어준 분이에요. 네? 그런 분 아니겠어요? 임명권 안자 아니겠습니까?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보복이 아니라 이건 배은망덕한 일이죠. 문재인 정권 때 그 적폐청산 수사를 해가지고 저희 당의 전직 대통령 두 분을 잡아들일 때 그분들이 했던 말들, 뭐 어제 저희 그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이게 다 거론이 됐는데 뭐 그대로 적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거친 수사에 비하면 지금 수사가 뭐 거칠다, 과도하다 이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자, 이 사안, 수사상이 좀 많은데 우선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그러니까 이게 한 2018년 무렵이죠. 한 항공사에, 그것도 외국에 있는, 태국에 있는 한 항공사에 취직을 하는 문제를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죠. 당시에 받은 뭐 급여 등등등 여러 가지 돈이 이게 무엇이냐, 어떤 경우에서 취직이 된 거냐, 이게 무슨 뭐가 있는 거냐.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건과 관련해서 좀 피의자로 검찰에서는 적시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이 건이 하나가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지금 또 그런 얘기가 나온 게 하나가 있는데 무슨 딸과 관련돼 있어요. 여기 출판사가 나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을 냈잖아요. 최근에 회고록 이런 내용의 책인데 그 책과 지금 관련된 걸로 나오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저서를 출간한 출판사가 문다혜 씨에게 2억 5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2억은 디자인, 이 책 디자인 값으로 2억을 전달했고 5천만 원은 빌려줬다고 나옵니다. 이게 좀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는 거예요. 2억 5천만 원. 그러니까 빌려준 것도 있고 디자인 그 비용으로 준 돈도 있고. 근데 이제 출판사 관계자가 이제 언론에 한 얘기인데 인세 등 모두 문 전 대통령에게 입금했다. 문다혜 씨에게 돈 보낸 적이 없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일단 보도를 통해서 검찰이 이거를 나온 내용 보면 검찰이 이런 걸 좀 들여다봤다고 확인했다는 건데 뭐 일단 출판사 쪽에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억 5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지금 변호사 한 분, 그러니까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뭐 평가를 받고 계시죠. 근데 이 건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지금 꺼내놓는데 뭐 들어보겠습니다.
표지 디자인 2억, 세계적인 디자이너도 그래 안 돼요. 문다혜 씨가 디자이너입니까? 문준용이는 디자이너야. 문준용이가 디자인해도 1,000만 원 줄 겁니다. 근데 2억을 줬대. 와, 남편은 비행기 B자도 저는 모른다 보는데 2억 2천 받고, 부인은 디자인 D자도 저는 모른다 보는데 2억을 받아가.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승환 전 행정관. 네. 일단 워낙 많은 보도 내용이 나왔어요, 지금요. 이게 이제 뭐 검찰총에서 뭐 취재가 된 내용으로 보이는데, 문다혜 씨가 출판사로부터,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근 책과 관련돼 있다 그래요. 그 책을 만드는 건데 디자인, 표지 디자인 값으로 2억을 받고 5천만 원을 뭐 빌렸다. 이건데 일단 책 디자인 값으로 2억 원은 이거 쉽게 납득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는 처음에 이 보도 제목만 보고 문다혜 씨 출판사로부터 2억 5천 받았다 이것만 보고 인세 받았나 보다 이 생각했습니다. 예. 보통 이 문재인 대통령의 2012년도에 썼던 책을 다시 이번에 최근에 낸 운명이라는 책인데 이 책의 정가가 2만 원입니다. 예. 보통 베스트셀러 작가들 같은 경우는 인세를 한 15% 정도 받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거 인세가 한 권에 한 3천 원 정도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많이 예전에 나왔던 책 다시 파는 거니까 많이 안 팔고 한 10만 권 정도 팔렸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인세가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인세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디자인 비용만 2억에 거기다 플러스 5천을 빌렸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누가 봐도 어떤 계산 산술로도 전혀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출판 관계자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정말 최고 품질로 10만 권 이상 팔린다는 책을 표지 디자인하면 얼마 정도 받냐 그랬더니 정말 최대로 다 잡아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일단은 스튜디오를 빌려서 사진 찍는 게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디자인이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이제 글씨체도 직접 사서 들어가면 그렇죠. 최대 해도 1,000만 원이다. 디자인 값이? 네. 아까 서정욱 변호사 얘기하신 것처럼 최대해도 1,000만 원인데 근데 지금 20배가 넘는 걸 받고 거기다 5천만 원을 더 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믿겠습니까? 제가 그런데 그 출판사가 어딘지 서점 가서 인터넷 서점에서 봤더니 이 출판사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스크롤을 내리고 몇 번을 넘겨도 여태까지 낸 모든 책이 다 문재인 대통령 책이에요. 문재인의 2년, 문재인의 3년, 문재인의 달력, 문재인의 인력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책이 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책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운명 한 권에만 이런 말도 안 되는 디자인 값을 줬을까? 아니, 저는 이거는 어떤 국민이 생각하시고 어떤 출판 관계자가 생각해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쟁이다 뭐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정말로 그냥 의혹이 아니고 수사 결과 확인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드라이한 수사 과정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게 정말로 만약에 디자인 값만 진짜로 2억을 줬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 책의 인세는 얼마였는가? 이 책은 도대체 몇 권이 팔렸기에 디자인 값만 2억을 줄 수 있겠는가? 이거 디자인 값 2억 주기 위해서는 이 책 1,000만 권 정도 팔렸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쟁을 떠나서 국민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사가 시작됐고 진행됐고 있는 거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사위와 관련된 내용과는 별개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이른바 친문 인사로 꼽히신 분은 이거 별건 수사다 이런 것까지 지금 뒤지고 있다. 그리고 이 책 관련해서 이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라 그러죠. 퇴임 이후까지 지금 털고 있다. 또 이렇게까지 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박찬영 교수님, 2억은 글쎄 이거는 좀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일단 지금 검찰의 공식 발표가 아니잖아요. 예, 공식 발표는 아니에요. 검찰발 소위 인용 보도입니다. 검찰발 어떤 뭐 취재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 보도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요. 그럼 검찰발 보도가 지금 이게 팩트 체크가 된 거냐? 지금 앞서서도 방금 전에 출판사에서는 다혜 씨한테 2억 5천 준 적 없다. 거기는 뭐 건네간 돈이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출판사에서 2억 5천이 넘어갔다. 이 얘기를 듣고 뭐 들었는지 아니면 중간에 와전됐는지 모르겠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출판사에서 준 적 없다는데 언론은 이미 그걸 기정사실화한 겁니다. 이게 어떤 그 대자비를 주냐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 그때 논두렁식에 이런 식으로 먼저 자극적인 거 먼저 하나 빵 터트려 놓고 국민들이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진짜 사실이면 누가 보더라도 책 디자인 2억 줬다면은 그거는 뭐 편법증여죠. 누가 보더라도 편법증여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진짜 그게
뭐 아직까지도 사실관계 더 따져봐야 그렇죠. 되지만 이거 만약에 이게 맞다면 검찰이 공식 발표도 한 것도 아니고 출처가 어딘지도 모를 내용을 지금 발표해 놓고 언론 기사로 흘려놓고 이게 기정사실인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갖다가 사실상 뭐 나쁜 놈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이건 조사해야 되겠네. 딱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뭔가 이거는 별건 수사로 가기 위한 빌드업을 갖다가 검찰이 지금 5천만 원 김정숙 여사가 친구 통해서 줬다는 것도 이것도 당사자는 2022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검찰 보도에는 2020년이라고 20년이라고 또 보도되는 경우도 있어요. 시기와 내용을 뛰어넘어서 그럴싸하게 그림을 이어붙여 놓은 거 이게 전형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할 때 논두렁식의 얘기였거든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검찰발 보도가 과연 사실이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밝힐 수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마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뭐 사실상 뭐 잡범 취급하는 이런 식의 어떤 그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지금 별건 수사를 하기 위한 어떤 그 소위 그림 하나 딱 멋진 그림 던져놓고 수사하기 위한 그런 그 빌드업 아니냐라고 하는 그래서 검찰이 지금 시기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이게 건이 과연 되는가 또 시기도 김 여사의 명품백 사건 이제 발표가 곧 나오는데 수사심의위원회가 있죠. 그렇죠. 수심위 발표가 곧 나오는데 시기나 내용에 있어서 지금 뭐 이렇다 할 뭐 뇌물죄의 어떤 근거도 아직 이렇다 할 근거가 발표된 게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피의자로 적시했네, 2억을 갖다가 디자인비로 줬네 이런 식으로 흘리는 거는 결국은 검찰이 여론전하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정치검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요 책 뭐 디자인값 그다음에 빌려줬다는 돈 이게 2억 5천 얘기가 이제 보도를 통해 나온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서 5천만 원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화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시점이 보도 내용과 지금 신문 쪽에서 얘기한 인사가 말인 게 들리거든요. 그 내용 좀 화면으로 볼게요. 여기 보면 오늘 윤건영 민주당이 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윤건영 얘기 들어보면은 5천만 원이 뭔가 건넸다는 거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퇴임 이후에 일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뭐 출입이 유튜버들이 뭐 이 평산마을을 둘러싸고 있어서 출입이 어려운 상황. 그래서 딸에게 돈을 용통해 주려고 뭐 대신 뭐 부탁을 한 것이다. 뭐 이런 거예요. 화면 좀 다시 볼까요?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김성숙 여사가 딸에게 돈을 좀 붙여달라. 그러니까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친구 A씨에게 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지금 뭐 어떤 청와대 직원이 이걸 전달해줬다는데 보자기에 뭐 5천만 원을 쌌다 이렇게 해서 전달해줬고 그리고 그 친구가 5천만 원을 문다혜 씨에게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보낸 그 계좌에게는 본인 이름과 김성숙 여사 이름을 같이 적었다. 뭐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데 여기 보면 이거는 보도 내용에 따르면은 2020년이라 그러죠. 근데 아까 윤건영 의원은 2020년이라 이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그 얘기를 일단 전제로 해보겠습니다. 윤건영 의원의 얘기 한번 좀 들어보죠. 전형적인 논두렁식의 보도입니다. 이게 별개의 건입니다. 사위의 취업이 있었던 건 2018년의 일이고요. 김정숙 여사가 딸에게 돈을 입금을 한 시기는 2022년 퇴임 이후입니다. 퇴임 이후고 딸과 사이가 이혼한 이후입니다. 시차가 전혀 안 맞아요. 완전 두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에요. 자, 윤건영 의원 얘기를 좀 전제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퇴임 이후에 딸에게 돈 5천만 원을 보냈다. 그래서 친구를 통해서 그리고 약간 그때 당시 이제 평산마을이 좀 복잡한 상황이라서 뭐 외출도 쉽지 않아서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돈을 송금해줬다. 송주인 부의장 보시기에 근데 직접 송금하는 반복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돈을 보낸 거죠? 뭐 그거에 대해서는 윤건영 의원이 말한 것 이상으로 뭐 지금 들리는 얘기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2022년이냐 20년이냐의 문제는 그 20년이라고 얘기하는 쪽은 검찰로부터 흘러나온 이야기고 윤건영 의원은 김정숙 여사와 문다희 씨와 그 뭐 매일이라도 소통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화해서 확인을 하신 겁니다. 2022년 퇴임 후라고 네, 퇴임 이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퇴임 이후에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그 극우 유튜버들이 그 평산마을 앞에서 계속 고성 그리고 그 시끄러운 음악 틀어놓고 그게 그때 한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오가는 게 좀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국민들이 느끼기에 또 좀 추가적으로 이런 이유도 있었다라는 걸 좀 밝히셨으면 좋긴 하겠는데 근데
그걸 꼭 밝혀야 되는가? 퇴임 이후라면 시점이 2022년 확실하다면 이 사건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지금 갑자기 뭐 2억 5천만 원 얘기가 나와서 이 사건의 본질을 이러는데 이거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 씨의 부정 채용과 관련된 의혹입니다. 예. 그러면 그 사건을 다뤄야 되는 건데 검찰은 또 이 얘기를 합니다. 아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과 그 다혜 씨가 경제 공동체 이거 묻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다혜 씨는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서 계속 가정사가 나오는 건데 2021년에 이혼을 하셨어요. 그럼 이혼한 이후의 일이면은 경제 공동체 이야기를 또 여기서 묻고 뭐 지금 그 채용이 이루어졌던 시기 이전 이건 모르겠는데 지금 이후까지 이혼한 이후까지 이걸 다 묶어서 지금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고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고 검찰이 해선 안 될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 얘기가 이런 쪽으로 흘러갈 것 같았어요. 왜냐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계좌를 들어봤다는 저번 주에 나왔던 그 뉴스를 접했을 때부터 아 이건 검찰이 작정하고 좀 별건으로 가려는구나. 이창수 전주지검장 임명했을 때부터 뭔가 탈탈 털어보고 뭔가 나오는 거 있으면 자극적으로 뭔가 계속 흘려가지고 피의사실 공표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망신을 줘라. 글쎄요 저는 그 이전에 있던 뭐 그 타이 이스타제 채용이나 이런 거 부분에 있어서는 밝힐 건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뭐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밝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별건까지 몰고 가면서 개인적 모욕을 주는 그리고 가정사를 다 그냥 파헤쳐버리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과연 검찰이 해야 될 일인가? 이렇기 때문에 검찰이 개혁해야 되고 검찰이 싸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최수연 평론가. 네. 그러니까 퇴임 이후라면은 글쎄요 이제 사인이 된 거니까. 네. 근데 만약에 지금 뭐 처음에 보도 나올 때는 또 2020년이니까 그건 재임 중이거든요. 네. 이게 약간 달라지는 겁니까 그럼? 달라지죠.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2020년 재임 중이었다 그러면은 여러분 많이 기억하실 겁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김정숙 여사가 이제 재임 중에 옷값하고 이제 굉장히 많은 장신구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 디자이너에게 돈을 줬는데 사비를 줬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 사비로 줬다는 돈이 찍힌 사진을 보니까 한국은행 띠지가 있는 관봉권이었어요. 관봉권. 이거는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것. 즉 말하자면 한국은행이 직접 이제 돈을 내보낼 때 하는 그 돈이라서 이거는 공적인 데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돈인데 그 돈에 띠지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게 혹시 특활비 아니었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논란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만일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논란도 지금 들여다보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인데 이 사실관계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이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만일 2020년에 줬다 그러면은 이 돈이 문재인 대통령 측의 사비였을 수도 있지만 사비가 아닌 특활비의 일부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돈은 중요하게 들어볼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라는 윤건영 의원은 2022년 퇴임 후라고 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했으니 말이에요. 저도 제가 지금 뭐 검찰 조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게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거는 최소한 그래도 검찰이 흘렸던 뭐든 이런 근거가 있고 최소한 돈이 찍힌 날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돈에 대한 계좌처 흐름은 이게 지금 계좌로 송금됐다니까 날짜가 있을 날짜만 거예요.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거는 정말 저는 제가 보기에 윤건영 의원이 정말 저는 그 얘기가 맞다 그러면은 아무리 밖에 유튜버가 진을 치고 해도 돈을 보낼 수 있는 방법 요즘 휴대전화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누가 돈을 5천만 원 뭐 이렇게 그 보자기에 싸가지고 직접 전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찌되었건 이 논란에 대한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들여다봐야 한다. 물론 검찰이 언론 플레이했다면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이 돈의 출처 이게 특활비가 아닌지 진짜 사비였는지 그래도 5천만 원 작은 돈이 아닌데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전체 재산에서 이 돈이 빠져나간 근거가 있는지 우리 재산 신고를 하게 되니까 이 목록에서 빠져나갔는지 그건 들여다봐야죠. 이거 굉장히 이제 날선 공방으로 가겠네요 보니까요. 이런 가운데 뭐 윤건영 의원의 얘기 아까 들어봤는데 윤건영 의원이 앞으로 수사가 보니까 이렇게 갈 것 같네요라고 얘기한 게 있고요. 오늘도 그렇고 계속 국회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뭐 관련 영상 좀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은 아마 최악의 상황까지도 몰고 갈 겁니다. 다혜 씨를 소환하고 김정숙 여사를 소환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소환할 거고요. 심지어 평산마을 압수수색까지도 시도할 그런 세력들입니다.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보도를 봤다고요? 제가 직접 보고받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차관실에 보고 안 받았어요? 대검 차장실에 보고 안 받았습니까? 대검 차장 시절에도 이 사건이 4년간 수사한 겁니다. 보고를 안 받았다고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직접 보고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차관 시절엔 안 받은 게 확실하고 대검 차장실에도 보고를 받았는지. 이게 4년째 수사가 되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뭘 불이익을 줬거나 피해를 줬거나 했을 경우에는 앙심을 품고 보복할 수 있죠. 근데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을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승진시켰더니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배은망덕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정치보복 수사는 아니죠. 보복할 자격과 지위에 있지도 않는 것 같아요. 참 안심합니다. 요거 제가 박찬원 교수님하고 이승환 전원님께 똑같이 질문 드릴게요. 이게 갑자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갈등 관계처럼 좀 민주당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박찬원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상황은? 사실은 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거다. 이거는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 예견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순서가 좀 뒤바뀐 것 같아요. 원래는 좀 초기에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워낙 이제 박빙의 대선이 치러지고 소위 지방선거 뭐 이렇게 이어가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속도가 빨랐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좀 속도가 늦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다음 타겟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분위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뭐 지금 배은망덕이다 뭐 이런 얘기는 뭐 자격도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소위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제3자, 그러니까 친명 쪽에서 나오는 약간의 관전평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자, 이제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정치 검찰의 보복이다라고 프레임을 씌웠는데 또 정치 검찰 보면 피로감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중도층이나 국민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인기 없으니까 뭔가 쉽게 와닿을 수 있는 프레임. 이거 배은망덕한 거 아니야?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그 반대를 다 무릅쓰고 자기 총장 시켜줬고 그래서 대통령 됐는데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하나 던진 건데 근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양쪽에서 프레임을 어떻게 씌우든지 간에 지금 시기, 내용 뭐 있어가지고 본질은 전 사위의 부정 채용인데 지금 논란이 되는 건 엉뚱하게 지금 다른 것들만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검찰이 이걸 가지고 좀 뭐 소위 말하면 전형적인 별건 수사. 그러니까 소위 계좌 수출이나 압수수색이나 이런 범위를 계속 넓혀서 뭐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이 이제 이재명 대표도 본인도 별건 수사를 당했은 입장이니까 좀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검찰에 대한 반격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좀 뭔가 좀 한 숟갈 더 얻는 그런 좀 연대의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승환 정장 갑자기 다시 문윤 뭐 약간 이런 대치 관계처럼 가는 겁니까? 그럼 이게? 사실 이 내용은 보복도 아니고 뭐 정쟁도 아니고 원래 이 사건의 본질은 그 사유의 특혜 채용과 이제 이상직 의원의 이제 공천과 뭐 이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사실 2021년부터 우리 당이 고소해가지고 진행됐던 내용들인데 문재인 정권 안에서 여당에서 문제 제기했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검찰이 아무것도 진행을 안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 당시에 또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도 그 당시에는 뭐 다른 거에 치여서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정권을 잡고 나서 지지층, 극성 지지층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앞서 우리 당의 대통령 2명을 전부 다 감옥에 보낸 이런 사람인데 그리고 적폐 청산이란 거를 국정 기조처럼 삼아가지고 모든 부처에서 그걸 찾아낸 사람인데 왜 이 정부는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저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전직 검찰총장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과 관계 때문에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에 대한 그 부담감, 이 밑작업을 하는데 정말 모든 정황과 증인들을 확인하는데 그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이상직 전 의원이 그 인사검증 내용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인사검증 내용은 관계자발로 나오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만큼 수사의 깊이가 들어갔다. 다만 이거를 보고 있는 민주당의 박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관전 포인트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민주당의 양상이 지난번에 김정숙 여사 타지말
정말 그 특혜권하고 반응 추이가 다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좀 멀리서 관전하고 한 발 빼는 이런 예.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이런 추세거든요. 저는 그때와 지금의 민주당이 왜 다른가 생각해 보면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이 수사의 과정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 과정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재명 대표 지금 이번 주도 재판받고 있을 거고 앞으로 10월이면은 1심 판결 나와서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할 텐데 예. 지금 이것보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 수사에 사람들의 이목이 더 집중돼 있습니다. 이거를 분산시킬 수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자체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눈을 좀 한쪽으로 돌리자라고 하는 계획이 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한 포커스보다는 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시선 돌리기 용으로 이 사건을 더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최근에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대책기구도 만들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문 어모에 나선 이재명 어떤 생각일까? 여야 대표회담에서 전 정권 정치 보호 비판했고요. 당 차원 대책기구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8일 예방 예정이죠. 여기 보면 이재명 대표의 의도는 당 출신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건가? 본인 1심 전에 검찰 흔들기를 하는 건가? 정치검찰 공세로 사법리스크를 희석시키는 건가? 이거는 제가 짧게 박상현 교수님은 의도가 뭐라고 보세요? 저는 정치 검찰에 대한 공세라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까지의 본인에 대한 수사를 정치 검찰의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곧 그 재판이 열릴 텐데, 재판이 이제 1심 판결이 나오기 시작을 할 텐데 그런 상황에 마침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이게 이제 흘러나왔어요. 그러면 정치 검찰이 이럴 줄 알았다. 결국은 자신의 부인 수사 발표가 날 때 되니까 그다음에 지지율이 이제 바닥을 치니까 결국은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걸로써 사실 그동안의 공천 갈등 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친문이냐 친명이냐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약간 어색했었죠. 그렇죠. 이걸 가지고 소위 정치 검찰 앞에서 소위 범민주 세력이 대동단결하는 이런 모양새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됐다. 좀 그런 점이 지금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지금 이 수사에 대해서 발끈하는 또 하나의 좀 이면이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는 진행 중인데 이거를 바라보는 시각, 특히 민주당 내의 반응 뭐 이런 것도 같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는데요. 이번엔 여당과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키워드 먼저 확인해 보시죠. 한 해 전략, 한동훈 대표 전략이요? 지금 무슨 전략을 짜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전략을 보여준다는 뜻입니까? 오늘 한동훈 대표가 경북, 그러니까 TK 지역 방문하는 일정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지금도 쭉 진행 중일 거예요. 일단 그 모습부터 확인해 보죠. 반도체 특별법을 핵심적인 정책 주제로. 잘 지냈어? 젊은이들은 다 서울로 갑니다. 특히 20대 여성들은 서울에 다 몰려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경쟁이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애들 결혼도 못해요. 대구, 경북, 부울경, 충청도, 전라도 이렇게 합쳐서 다극 체제를 만들어서 지방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이철우 경북지사까지 만나는 일정. 그리고 그 이후 또 다른 일정이 있다고 하죠. 화면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의 TK 일정인데요. 구미 국가산업단지 방문이 있었고요.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슈에도 뭐 반도체 관련 간 다음에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도 있었네요. 그리고요. 오후 5시에 이철우 지사를 만났고 오후 7시까지도 일정이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요? 이거 화면 좀 볼까요? 사진이 좀 들어왔다 그러는데요. 이런 모습이네요. 옆에 보면 아마 지지자들로 보이죠? 이렇게 방문하는 모습이고 방명록에도 썼다 그러네요. 박정희 대통령님의 산업화 결단과 실천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방명록에 또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영상 봤던 마지막 분의 이철우 지사. 사실은 이철우 지사를 만날까지 그동안 우여곡절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TK를 갔는데 안 만난 분이 한 명 있죠. 시청자 여러분 누군지 한번 짐작하실 거예요. 다음 준비된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보시죠. 이 큰 안 말하는 사람들이 전부 당될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당원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당을 나와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임영웅 보듯이 하고 임영웅. 만약 이번 전당대회가 잘못되면 윤석열 정권은 파탄이 올 겁니다. 당내 선거에서도 이상한 애가 당선이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정부 여당이 같이 몰아가는 겁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시장 만남이 불발됐습니다. 이거 솔직히 좀 섭섭한 생각 안 드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내 선거에서 지자체장을 꼭 뵈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뭐 또 한번 청해보죠. 뭐. 자, 기회가 되면 뭐 만날 거다. 근데 그래서 이철우 지사 만났어요. 자, 요 행보와 관련돼서 최근 행보 좀 정리해 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이겁니다. 한 4가지가 있는데 당대표 취임 후에 릴레이 오찬, 특히 중지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그제는 여야 대표회담 이재용 대표 만났죠. 그리고 어제는 응급실 방문했어요. 여의도에 있는 비공개 방문했죠. 최근에 응급실 관련 이슈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TK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굽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각까지 찾았어요. 최성 평론가. 네. 이런 일정들에 뭔가 일관된 게 있는 겁니까? 어떤 의미 부여가 가능합니까? 가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릴레이 오찬 차담은 전혀 원외로서 사실은 당에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비대하다가 왔으니까 예. 그런 이제 식사 정치라 통해서 이제 본인의 스킨십을 강화해서 당에 뿌리 내리겠다는 전략이고, 그다음에 영수회담이야말로 한동훈 대표의 여야 대표회담이야말로 한동훈 대표의 존재감을 보여줬던 어쨌든 상징적인 또 장면이고, 그 이후에서 이제 사실 지금 본인이 의료대라는 얘기 했잖아요. 예. 이거 해결하지는 안 된다고 증원 문제까지 거론하는 입장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바로 여의도 성모병원 현장을 가가지고 아마 제가 보기에 체크를 한 거고, 그다음에 바로 대구를 갔는데 대구야말로 지난 대구가 아니라 경북입니다. 경북이죠. 경북. 예. 근데 지난 11월 27일 날 대구를 갑니다. 그러니까 TK를 방문하는데 그때 가서 그 사실상 대구에서 올라오는 기차를 놓치면서 연장하면서까지 그때 사인해주고 막 그렇게 합니다. 누가 이제 도토리 그려달라니까 절대 그 말하면 안 된다고. 그 대통령을 상징하는 은어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상 그때 TK 방문이 어찌 보면 한동훈 대표의 지금 정치 입문 직전에 있었던 그 최대 이벤트였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보수의 적통 세력임을 본인이 보여주기 위해서 TK를 간 거고, 또 어렵사리 이철우 경북지사와 만났어요. 미팅이 되니까 이것이야말로 본인 입장에서 지난번에 후보 시절에 못 만나도 당대표로서의 권위를 보여줬던 상징 사례고 해서 저는 일관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과 용산을 크게 자극하지 않는 이슈를 선택하면서 본인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그라운드 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유리한 지점으로 본인이 끌어들고 왔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동훈 대표의 지금 이 일정들이 굉장히 좀 하나 일관된 컨셉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성춘 부의장께서는 한동훈 대표의 저런 일정들, 혹시 이게 원외 대표잖아요. 약간 사실 한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니까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거냐, 아니면 최근에 유난 갈등 다시 불거졌는데 어떤 돌파구를 찾으려는 거냐, 본인의 권위를 세우는 거냐, 뭐냐,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사실 되게 열심히 다니시는 것 같은데 뭐 뚜렷한 목적이나 컨셉, 뭐 전략이 보이진 않습니다. 한동훈만의 뭐 색깔도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전 지금 해야 되는 거는 결국 대통령과의 차별화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차별화라는 게 뭐냐? 대통령과 각을 세우라는 게 아니라 예.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정치인인 대통령, 여당 대표, 야당 대표 중에서 대통령이 지금 정치를 안 하고 계시거든요. 정치라는 게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만나고 이견도 좀 조정하고 수용하고 협의하고 이런 정치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걸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그걸 하면 자연스럽게 차별화가 됩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메시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던지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도 회담도 작년 그 저번 주에 일요일 날 이루어졌던 것인데, 저는 그런 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될 시기인데 저렇게 열심히 그냥 뭐 이철우 도지사도 만나고 이런 일정들은 글쎄요, 취임 초기에는 이제 한 달 반이 지나가니까 취임 초기에는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전국을 돌면서 여러 사람을 일단 만나야죠. 근데 예. 그 이후에는 뭔가 좀 컨셉을 확실하게 잡고 전략적인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왜냐면은 한동훈 대표가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뭔가 그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색깔 발휘를 못 하고 있는데, 제가 그 한동훈 대표라면은 지금 좀 노련한 조력자가 있어야 된다. 지금 한동훈 대표의 측근이라고 하는 지도부라는 분들이 너무 정치 경험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없어서 그건 좀 노련하게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컨셉으로 가는 게 좋다라는 조언을 해줄 사람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엄청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그래서 뚜렷하게 한동훈 대표가 던지는 메시지는 뭐지?
한동훈만의 색깔은 뭐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왜 아직도 못 보여주냐라고 말하는 건 조심스럽습니다만 좀 이제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그러니까 당내 리더십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른바 최혜병 제3자 추천 특검법 이거 관련해서요. 당내에서도 살짝씩 의견이 다르네요. 일단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입장 변화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발의한다는 것이고 다만 당내 논의를 거쳐야 되고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제3자 특검법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입법화하는 과정은 별개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내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되고 또 정부와의 사전 교감도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우리 당내 동의를 받기가 저는 어렵다. 다르죠? 이거 같은 당에서 얘기했는데 다릅니다. 지금 이 특검법에 대해서 의견이요. 자,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제가 네 분께 질문 좀 드릴게요. 앞에 OX편 말이죠. 이게 뭐냐면 당대표가 된 지 한 40여일 좀 지나갔습니다. 한동훈 대표 지금 국민의힘 여당을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O고요. 아, 그건 아닌 것 같다 하면 X입니다. 들어주세요. 뭐 이렇게 반반씩 딱 갈렸는데요. 두 분씩 다 갈렸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X 한 분, O 한 분만 들어볼 텐데 X니까 장악 못했다예요. 박찬영 교수님은 아직 장악 못했다라고 판단하셨네요. 못했죠. 못하니까 63% 지지율로 당선된 당대표가 대통령이랑 밥도 못 먹고 취소됐다. 일방적으로 취소당했잖아요. 그리고 의견 전달도 못하고 그리고 본인이 제1공약으로 내세웠던 제3자 추천 특검도 아직도 발의 못했고 이재명 대표에게 약속어음도 못 써줬고 결국 당을 장악하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후폭풍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반대로 이번에 장악하고 있다고 보신 게 이승환 전 행정관이에요? 어떤 근거입니까? 이재명 대표에 비하면 당을 장악하지 못한 거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어떻게 보면은 그 출연 방법에서 연역적 리더십인 것 같아요. 장악해놓고 나 따라와라 라고 하는 리더십인데 한동훈 대표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거든요. 귀납적 리더십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도 빌드업입니까? 그것도? 네, 당내 상황도 들어보고 대통령실 상황도 들어보고 하면서 그런 것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갈 바를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선 지금 어느 정도 빌드업도 돼가고 있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해야 되는 게 최상병 특검뿐만이 아니고 정책과제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함께 제시하는 부분들이 거의 다 당내에서 논의되고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장악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씩 뭐 장악했다, 어림없다 이렇게 의견들 주셨어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갈 텐데요. 먼저 영상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우리는 사업과 의사가 없어서 야간 응급실이 중단됐다. 내 상태를 보니까 좀 심해 보니까 119로 부르셔라. 노 시부모님이 다 계시는데 거기다 지금 다 질환이 계시거든요. 저희가 병원 앞에 사는 것도 그래서인데 언제라도 뛰어야 되는데 어디로 뛰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의사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간호사분들이랑 그런 분들만 이제 또. 정부는 범정부적으로 응급실 비상진료 체제를 구축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오늘부터 복지부, 행안부, 소방청 등 관련 부처가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할 때까지 응급실 현황과 관련해 일일 브리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1곳 진료 거부입니다. 2살박이 여아 의식불명 상태라고 합니다. 뒤늦게 12번째로 연락이 돼서 병원을 갔습니다만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화면 좀 볼까요? 이건데요. 일단 김성수 변호사 나와 계신데 이거 좀 보시면서 이 화면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지금 이게 벌써 한 달 정도 전이라 그래요. 지난달 4일이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지난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달 4일에 밤 8시 40분경에 119에 이제 전화가 한 통 들어옵니다. 이 2살 여아가 고열과 경련 증상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고 싶다.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왔고. 그러니까 뭔가 아기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지금. 그렇죠. 열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약간 경련도 심각할 하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급차가 11분 만에 굉장히 빨리 도착을 했습니다. 오. 도착을 했는데 응급실을 이제 출발을 하려고 6군데를 전화를 했는데 다 이제 좀 어렵다.
지금 응급실에서 조치가 어렵다. 6군데. 예, 이렇게 해서 출발을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일단 지금 당장 이걸 좀 받아주기 어렵다라고 일단 해서 대학병 의사가 글로 가면서 연락을 했는데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여러 병원을 계속해서 이제 연락도 해보고 하는데 결국엔 총 11군데에서 이 부분 결국 응급실에서 받아주기 어렵다라고 통보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1시간여가 도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12번째 병원에 결국 가서 이제 응급진료를 받게 됐는데 예. 1시간 5분 만에 이제 응급진료를 받게 됐고 그 결과인지 아직 그 원인은 정확하지 않지만 예. 현재 이 여아 같은 경우에 심각한 뇌손상으로 인해서 한 달째 의식불명에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게 일단 구급 때는 빨리 왔단 말이에요, 119는. 그러면은 신속하게 병원에 가서 조치가 취해졌다라면 이 아쉬움이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요. 근데 지금 이게 수도권에서 벌어진 일이라면서요, 지금요? 근데 한 달 전 수도권에서 벌어진 일인데 진료를 못 한다고 얘기했던 병원들은 어떤 이유에서 그랬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병원들이 뭐 일산, 김포 이런 여러 이제 수도권 쪽에 있는 관내 예. 병원들인데 이 보건복지부 쪽에서 일단 지금 확인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 뭐 여러 가지 예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적절한 담당 의사가 없는 그런 이유였거나 아니면은 응급실 시설이 뭐 이제 굉장히 뭐 병상이 없다라든지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일단 각 지자체 조사 명령도 한 상황이고 또 이제 진상 조사를 실시를 해서 만약에라도 이게 응급의료법이 있습니다. 저희 응급의료법에 보면 이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고 예. 만약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그 처벌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사를 해봤는데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뭔가 문제가 되는 거군요, 이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상 조사를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만약에라도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이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의료적인 문제의 공백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도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보도가 나오는 거 오후에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요, 지금 보건복지부가 이 11곳이 진료 거부했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보도 통해서 알려진 건데 한 달 전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알려진 건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조사 명령을 내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거절한 11곳. 자, 그런데요. 이게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기가 막혀 하는 이유가 최근에 응급실 뺑뺑이 이게 자꾸만 나오고 있죠. 물론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고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조금 더 심해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일단 뭐 의료 체계나 뭐 응급실 붕괴가 아니다, 위험한 거 아니다, 약간 이런 취지의 설명을 많이 해놓습니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도 이거 문제 많은데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런 지적 나오거든요.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응급의료 역량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대통령실에 있는 저 고위급 직급자나 또는 장차관 등 이런 정부 관계자분들이 응급실에 반나절이라도 좀 상주하시면서 실제 상황을 파악하신다면 얼마나 위중한 위기인지를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냥 가서 문이 열렸구나 하고 돌아가시면 그게 현상 파악이 되겠습니까? 성추윤 부의장. 일단 여당 소속인 안철수 의원 역시 이제 정부 관계자들 뭐 좀 가봐라 좀 응급실에 좀 어떤지 말로만 하지 말고 좀 가봐라. 그리고 아니 구급차부터 좀 타봐라.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저는 사실 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갈 필요가 없고 자료만 봤더라도 지금 응급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추석 기간에 이제 군의관을 투입한다는 뭐 대책을 내세운 것 자체가 지금 응급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파악하고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 대책을 내놓은 것 자체가 일단 버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응급실 상황이 좋지 않으니 버티면 된다. 그러면은 전문의든 전공의든 돌아올 것이다. 결국 굴복할 것이다. 이런 컨셉인 건데 지금 지난 30일에 있었던 응급의학과 관련 의사들이 모여서 학술 세미나를 했던 한 세션의 주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한국 의사 면허를 갖고 캐나다에 가서 살기, 호주에 가서 살기 이런 걸로 학술 세미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욕 먹으면 됩니다.
그냥 욕 먹고 난 떠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가는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이 뭐 증원 때문에 우리가 10년, 15년 뒤에 의사 수가 늘어날 것 때문에 현재의 의사들이 떠나고 있고 현재의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은 뭔가 의사 정원 이건 뭐 우리가 개혁을 하기 위한 진통일 뿐이야 이러면서 계속 밀어붙이는데 응급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국민들이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나와야 대통령이 이걸 직시할 것인가? 정말 지금 안타까운 사건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늘어날 겁니다. 추석 때 더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추석 때는 외래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다 응급실로 갈 건데 지금 국가가 지금 내세우는 대책이 군의관 투입 또 뭡니까? 응급실 본인 부담률 90%로 늘려서 경증 환자 못 가게 하고. 자, 지금 전형적인 사례가 나왔습니다. 아기들이 어릴 때 고열이 나면은 대부분은 열을 낮추면 괜찮긴 하지만 만에 하나 정말 그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응급실을 찾는 거거든요. 그런 아기들 어떻게 판단할 겁니까? 경증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응급실 갈 것도 없이 그냥 이런 솔직히 단 대통령실도 저는 파악하고 있다고 보는데 의정 갈등 이거 어떻게 계속 돌파를 해야 되니 계속 밀어붙여야 되니 버티고 있는 것뿐이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뿐이지 현상 파악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빨리 현상 파악을 하고 있으면 빨리 대책을 내놓던가 아니면 현장 가면 전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현장 가보시는 건 오히려 더 시간을 지연시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응급실을 받아주는 곳을 찾지 못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 지금 나오는 거는 의사 부족이에요. 응급실에 의사가 없다. 무슨 과 진료과가 있는데 그 의사가 없다. 수술 못한다. 이거거든요 지금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붕괴됐다고 언론에 거의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아시죠? 붕괴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것은 10,000명 가까운 전공의들이 이 환자들의 곁을 떠난 데에서 출발을 했다. 네. 근데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어려운 건 어떡하죠? 국민들의 불안은 결국 중증 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저는 잘못한 행동을 총리님, 했다. 저는 그렇게 제발 그럼 하여튼 만반의 대책을 세우셔서 2,000명 고집하지 마시고 2,000명은 고집하지 않겠다고 이미 저희가 여러 번 발표했습니다. 예. 최수영 평론가. 사실 이 전공의들이 이제 병원을 떠나기 전에 그 파업 이전에도 응급실 뺑뺑이는 계속 놀라게 되는데 이제 더 전공의들이 빠져나가니까 더 심화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의대 증원을 처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다고 전공의가 돌아온다고 해도 이게 응급실 문제 현상, 뺑뺑이 현상 이거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실제 지금 전국 57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지금 저 좀 전에 지금 그 아기 사례 나왔는데 분만이 안 되는 곳이 14곳. 응급실에서조차 분만이 안 되는 데가 14곳이고 영유아 장폐색 시술이 안 되는데 24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게 지금 뭐 의대 증원 문제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돌아온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말하자면 특수 면허를 가진 좀 그러니까 전문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와서 응급에 배치돼야 되는데 이건 의대 증원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해서 정부가 그 문을 열어놓긴 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2026년건 우리가 다시 논의해 보자고 대통령 직속위원회에서 얘기도 했는데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우리가 아무리 미래의 것이 장밋빛이라도 당장 눈앞의 것이 힘들면은 어려운 게 인생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추석 연휴가 눈앞에 닥쳐왔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공중보건의가 235명이 투입된다는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면 일단 들어와서 이 미중유의 위기는 조금 좀 우리가 같이 극복하는 다음에 정부가 지금 2026년을 지금 다시 논의해보자고 하니까 다시 여기에서 한번 해야지 올해는 바꿀 수가 없어요. 올해 바꾸면 대학 입시 전형이 이게 다 헝클어지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라서 저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쨌든 지금 정부가 지금 조금 이렇게 열어놓고 있으니까 전 전공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열린 자세로 대화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의사단체는 뭐 의대 정원 증원 자체를 백지화하라 그 조건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걸 받아줄 수는 없다. 또 이런 입장인 거고. 국민들만 힘듭니다. 그 사이에서 지금. 다음 이슈 넘어가죠. 역시 영상부터 있습니다. 자, 전기차가 어제 한 달, 지금 인천에서 있었던 거의 참사 수준이었잖아요. 한 달 지났어요. 근데
그래서 뭐 너무 많은 유독가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집을 떠나서 잠시 대피소에 계셨던 분이 복귀해서 집으로 갔는데 피부 발진 고통을 호소하는 분이 많이 있다 그래요. 피부 발진 등. 일단 최성 네. 이게 돌아갔는데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지금 그 입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800여 명이 이제 그 대시설에 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예. 이제 귀가 후에도 문제는 이제 이게 그 이제 아마 지하 그 유독가스가 있었는데 배풍 작업을 계속 이제 밖으로 이제 이걸 빼내는 작업을 계속 했나 봐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약간 남아 있는 것도 문제인데 지금 들어와서 집에 와서 새 벽지 도배까지 싹 했는데도 피부 발진, 두드러기, 심각한 경우 뭐 눈충혈, 발열 지금 증상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이제 그 주민들이 뭐 여기저기 문의했다니까 심지어 세탁업체에서는 옷 속에 다 이게 분진이 박혀 있기 때문에 다 버리라고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도배를 하고 지금 배풍 작업을 계속해서 이게 먼지를 빼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박혀 있는 이 유독 가스가 지금 분진화되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질병을 지금 낳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지금 이중고통인 거죠. 지금 집에 돌아와서도 새살림하기도 어려운 이 와중에 당장 몸이 아파 더군다나 좀 전에 우리가 병원 이슈 다뤘잖아요. 예. 이렇게 아파도 동네 병원밖에 못 가는 거예요. 어디 대형 병원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중고통이 되고 나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억울하게 짝이 없는 지금 상황이 생긴 겁니다. 지금 이 화재를 당한 이 아파트 주민들이 어떤 단체 대화방 같은 데서 얘기하시고 있는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좀 있다고 그래요. 이런 거예요. 피부 발진 두드러기 때문에 치료를 받았다. 딸이 눈이 심하게 부어서 안과에 다녔다. 뭔가 이제 부작용인가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생각지도 못한 피부 발진, 뭐 기침, 두드러기, 충혈 뭐 이런 거 현상인데 일단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얘기가 좀 있어요. 들어보시죠. 일단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화재가 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연기인데 연기가 나면 이제 분진 같은 게 많이 생기면 제일 문제되는 게 호흡기에 들어가면 이제 호흡 곤란으로 사망할 수가 있고 눈에 들어가면 이제 결막염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기가 더 무서운 겁니다. 김성수 변호사. 그러니까 일단 화재 자체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도 있지만 이거는 지금 그 이후에 약간 후차적인 손해, 이 약간 피해 같은데 여기 이런 거에서 피해를 보시면 막 두드러기 나고 몸에 이상 증상이 생기는 이분들은 어디에서 호소하고 이거 배상 문제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는? 예, 이 부분도 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일단은 법적인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증상을 최대한 사진도 많이 찍어 놓으시고 또 그리고 이제 진단서를 통해서 어떠한 원인인지 최대한 조금 밝힐 수 있도록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나중에 뭐 분진이라든지 유독가스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러한 발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주장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현재 상황에서 증거를 많이 확보하시는 것이 좋고 또 분진 같은 것이 뭐 옷에서 계속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증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뭐 영상으로 찍어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진단도 좀 받고 그래 뭔가 남겨야 된다는 거죠. 일단 맞습니다. 실현하시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생각지도 못한 약간 피해 같네요. 그런데요, 성지훈 부의장. 예. 입주민들이 이제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뭔가 좀 지원을 하는데 지금 이게 뭐가 좀 얘기가 좀 이런저런 많이 나오나 본데 인천 서구에서 여기 이 화재가 났던 아파트 입주민들한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인천시가 갖고 있는 재해 구호 기금, 그러니까 세금이에요. 맞습니다. 이 세금을 이제 화재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게 지원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금인데?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단순히 이것을 사건 사고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재난으로 볼 것인가 이거에 대한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재난으로 그 판명이 났을 때는 국가에서 좀 세금을 쓰더라도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 사건 당사자가 아니거나 사건 당사자 중에서도 이런 것들은 결국 차량 업체나 아니면 그렇죠. 차량의 제조사나 아니면 아파트 차원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거에 대해서 예. 문제 제기를 하시면 아니 이게 화재가 낸 거는 그 차량 때문이고 그리고 그 아파트가 관리하는 주체도 분명히 있는데 왜 여기에 세금이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또 문제 제기하시는 분도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럼 다른 화재는 뭐 다른 또 예. 사건 사고는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런 사건 사고는 항상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뭐 화재와 관련된 사건 사고가 아니더라도 가장 최근에 있었던 또 같은 인천 지역에 가장 많았던 이 전세 사기 결국 이거에 대한 구제도 결국 그 선구제해주고 나중에 어떻게 좀 그거를 복원하자라는 얘기를 했을 때도 왜 세금을 투입하냐?
결국 사기꾼이 이런 것들을 잘못한 것인데 왜 국가 세금으로 이들을 지원해줘야 되는 비판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좀 입장차, 그리고 이것을 사건 사고로 볼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해 재난으로 판단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시각차 때문에 항상 논란이 있는 그 갈등 요인인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좀 제도적으로 이런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 정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세금을 투입해서 뭔가를 급하게 쓰고 아마도 구상권, 그러니까 나중에 이 인천 서구나 이런 인천 쪽 관계 기관에서 이 원인 제공을 했던 그런 데 청구를 하는 이걸 아마 행사하겠죠. 근데 아무튼 여기에 왜 지금 세금을 투입해야 되는가에 대한 약간의 문제 제기 목소리도 있다 그러네요, 지금요. 자, 이 내용까지 좀 해봤고요. 다음은요, 오늘 뭔가 재판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에 관련된 재판인데요.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죠.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과 같습니다. 매번 긴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 검찰 구형량 4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의 법정 구속이 나왔습니다. 오늘 1심인데요. 화면 좀 볼까요? 일단 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이 1심에서 실형 선고됐는데 원래 검찰은 징역 4년이었어요. 근데 오늘 징역 1년, 벌금은 200만 원 뭐 같은데 추징금 액수는 같은데 이제 징역 이 기간이 좀 다르게 나왔는데 우선 4년에서 1년으로 구형보다 많이 낮은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통상적으로 구형량보다 선고량이 이제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 유아인 씨는 이 죄명이 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한 가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뭐 대마를 다른 사람이 흡연하도록 강요했다는 뭐 그런 죄명도 있었고 또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는 혐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혐의들이 추가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이 부분은 유죄가 선고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징역형이 선고가 됐지만 나머지 일부 죄 같은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가 됐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검찰에서 이 4년 구형한 부분은 전체가 다 유죄인 걸 전제로 해서 구형을 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 중에 일부 죄명이 빠지고 또 그리고 이 판단에 있어서도 법원에서는 조금 더 적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징역 1년이 이제 선고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단 형은 줄었는데 법정 구속이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예, 이게 1심에서 보통 실형을 선고할 때 이 부분 법정 구속을 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번에 이 재판부에서 일단 의견을 밝혔던 부분이 이 유아인 씨가 마약류 관리법의 허점을 이용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재범의 위험성이 낮지가 않고 또 죄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라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서 법정 구속의 필요가 있다라고 본 것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법정 구속이 됐다라는 거는 지금 1심 결과가 오늘 유아인 씨 출석해서 1심 결과 나왔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이 되는 겁니까? 그냥? 예, 바로 구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구치소를 일단은 갔을 겁니다. 지금 바로 들어간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럼 법정에서 못 나오고 바로 거기서 그냥 구속이 돼서 그냥 가는 겁니까? 그럼 구치소로? 예, 그 법정에서 선고가 되고 이제 법정 구속을 한다라고 하면 바로 그 옆에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로 그 옆에 문이 있는데 그 문으로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한 번에 구치소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오늘 혹시 법정 구속까지 나올 걸 혹시 예상하셨어요? 이게 통상적으로 사실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고 초범인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1년 정도면은 집행유예 대상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3년 이하면 이제 집행유예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데다가 이번 같은 경우에 뭐 다른 죄가 유죄가 선고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이제 좀 죄질이 나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마약류만 가지고 법정 구속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는 뭐 일단 법 쪽에서도 굉장히 조금 관심이 가는 판단이다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앞서 사실은 유아인 씨 구속영장 청구 이게 기각됐잖아요. 근데 기각이 됐는데 법정 구속을 못 피한 거네요, 그러면은? 예, 이게 영장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일단은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때는 구속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원래 확정되기 전에도 구속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것인데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구속을 하는 것이고 이 영장을 신청하고 판단할 당시에는 이 검찰에서도 이 확보한 증거가 지금 현재 재판 단계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증거도 조금 더 부족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 설명을 할 수 있는 재판부에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과정에 있어서 오늘의 판단과 당시의 구속영장 당시에 이 기각 여부에 대해서는 달리 봤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재형 변호사 네. 지금 1심의 유죄가 나왔어요. 더더군다나 법정 구속까지 네, 그렇죠. 됐거든요. 그렇다면 유한 씨의 연애 활동은 뭐 당연히 차질 빚고요. 네. 그리고 유한 씨가 사실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면 이른바 이제 위약금 그렇죠.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상당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한 씨가 어쨌든 지금 출연하는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고 찍어놓은 영화도 뭐 영화겠지만 광고 같은 경우 이 광고는 그 회사의 이미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예. 상당한 위약금이 또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제 법정 구속이 됐지만 이 부분도 어떤 유한 씨가 다시 출소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상당한 재정적 부담도 굉장히 감내해야 될 이게 거예요. 혹시 좀 약간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위약금 관련된 그러니까 거는 지금 저희가 얘기. 모르긴 하지만 아마 물밑에서는 그 굉장히 지금 뭐 요구하고 또 내고 이런 경우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성수 변호사 지금 유한 씨는 또 다른 건으로 뭐 또 고발된 거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뭐 제가 조사를 받았다면서요, 그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동성을 이제 성범죄를 했다는 그런 혐의가 있는 부분이고 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 오늘 선고가 났던 것과는 아예 별개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기 완전 다른 때문에, 사건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저희가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건 좀 진행이 조사가 끝났습니까, 경찰에서? 지금 경찰에서는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가 한 차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다 보면 조사가 몇 차례 더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경찰에서 조사가 완료가 되면 검찰의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데 예. 아직 송치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니까 경찰에서 아직까지는 사건을 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럼 있습니다. 만약에 이 건으로 기소가 된다면 지금 받고 있는 재판하고 어떻게 두 가지 재판을 같이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 보통은 이게 시기가 비슷하다고 하면 이 사건이 만약 각각 기소가 되면 예. 병합을 해서 한 개의 사건처럼 진행을 할 수가 있지만 예. 이번 같이 뭐 아예 심급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각각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라도 기소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각각의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만약 여기서도 뭐 형이 선고가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형 처벌까지도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봐야 됩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부인하고 있단 예, 말이에요. 그 유한 부분은 씨. 저희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건도 뭐 좀 조사가 진행 중이다. 뭐 이런 내용이군요.